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한 달 만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서울 8개구 27개 동에 대한 이른바 흰색 지정에서 이번에는 집값이 오른 서울 13개 구는 물론이고 과천과 광명, 하남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이은 국내 세 번째 인터넷 은행으로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KB하나은행과 SJ은행, 한화증권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는데 본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출범은 2021년 7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배달 서비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로 풀렸습니다. 이 딜리버리 히어로는 업계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도 인수했는데 소비자들로서는 이 배달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로 걱정이 큽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어제 국회 난입해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것이 구실이었는데 오늘 현금정치 시간에 안개 속을 지나 혼돈에 빠진 국회 상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뉴스 정합 터미널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국내 세 번째 인터넷 은행으로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출범은 본인가를 거쳐서 2021년 7월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아 기자입니다. 토스뱅크가 재도전 끝에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위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터넷 은행 시장도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는 평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 은행업 예비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 두 곳에 대해 심사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도 예비인가 신청에 나섰지만 서류 미비 등으로 지난 11일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간편 송금의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자금 조달 능력 미흡 등의 사유로 고배를 마셨지만 약점인 자본 안전성을 보완하면서 이번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심사 대상에 올랐던 소소스마트뱅크는 자본력 부족으로 탈락했습니다.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인터넷 은행 시장에서는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당초 인터넷 은행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을 목표로 K뱅크 등 1, 2호 인터넷 은행이 본격 출범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장에 이렇다 할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인터넷 은행이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곤 기존 은행과 큰 차이가 없어 차별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중은행 대비 다양한 금융 서비스 개발 등 경쟁력 있는 혁신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선정한 이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해서 총 18번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해서 우선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준비한 리포트를 보시고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김한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의 경기도 13개 동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키로 하고 종부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인상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 대책을 깜짝 내놓은 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와 종부세 과세라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자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한 겁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은 그간 18차례에 걸쳐 나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택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의 거주 목적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해 투기 수요를 옥죄기로 했습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15억 원 주택의 경우 새로운 LTV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1억 2천만 원 축소됩니다. 이번 대책이 대출부터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한 강도 높은 규제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대책보다는 기존 대책의 규제를 더 강화한 내용이 중심인 만큼 단기적인 시장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향후 집값 향방 추이는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한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부동산 정부 대책, 이해도가 높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맨투맨 라인의 유기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이 상한제 구역 이 다시 대폭 확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어조들이 또 많이 나왔고, 예. 이외에 또 집값이 잡히지 않게 되면 더 강력한 정부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된 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은 아무래도 보유세 강화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또한 공공개발 및 정비사업 기존에 진행하는 현장을 좀 빨리 분양 촉진시키고 또한 가로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도 특히 분양가 상한제 구역 확대 및 청약 요건 강화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서 수요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 상한제 정책의 특징이랄까요? 정부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다만 지방은 이제 근본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어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서울도 기존에 11월 6일자로 동별로 약 한 27개 동을 지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을 총 13개구 전 지역을 했고 그리고 또한 경기도 또 과천, 하남, 광명을 포함한 3개 시를 지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서울 5개 구를 추가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예. 네.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이 많았는데 내년 4월 말까지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진행하는 현장에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현장을 혼란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바로 적용하게 되면 관리처분 변경 등을 해야 하므로
상당히 그 현장에서 공급 지연이라든지 이런 우려 부분이 보여져서 아마 4월까지 유보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해서 다시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발표하자마자 며칠간은 좀 관망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그 보유세 증가라든지 상한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아무래도 매물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그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로 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마 후보장제들을 고려했을 경우 아마 그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나왔다가 점차 공급의 안정성을 해서 뭐 아무래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각에서는 청약시장, 이 청약의 요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죠. 강화가 됐고, 이 청약시장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매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급 원리에 따라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그 신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뿐인데 최근 3년간 많은 사업장들이 착공 및 그 분양 등이 돼서 신규 공급 현장이 적고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고자 하는 실질적 매매 수요가 늘어 집값 상승이 뭐 지금처럼 급격하게 되지는 않지만은 약간의 상승도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상승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우려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워낙 이번에 보유세 강화라든 이런 부분들이 대출 규제라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되는 현장은 빠르게 진행을 하지만 기존에 다시 진행하는 현장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추지 못해서 아마 그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당분간 공급이 좀 지연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걸로 후분양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공급이 좀 지연돼서 그래서 점차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네. 그 발표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유세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다주택을 가진 소유자 말고도 한 가구만 가진 한 주택만 가진 소유자도 보유세를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그 강남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런 쪽에 좀 뭐랄까 그 수요를 억제하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능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수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억제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한 세대를 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일정 부분 그 보유세를 하지만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가격이 높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좀 강화해서 좀 더 사람들이 현실적인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그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예. 네. 9억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대출이 이제 안 된다. 네. 이런 발표가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신혼부부들 이제 아기도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4명 기준으로 했을 때에 마포나 아니면 그 주변 여기만 봐도 상당히 좀 높은 가격 아니겠습니까? 9억에 근접을 하거나 아니면 안팎으로 되게 돼 있는데 한 34평 뭐 이 정도로 주택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못 사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 중에서 그 공공개발이라든지 또는 그 현재 진행 그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대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공공개발이라든지 가로정비를 통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 주기 위한 공급 정책도 같이 발표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완충제를 줬다는 네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그 임대료에 대한 부분, 안정 부분, 네.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좀 그 주택이라든지 상가 임대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가가 뭐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권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임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자기 권한을 자기한테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또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택들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과 지금 어제 발표한 그러니까 정부의 이 정책 기조 서로 부딪히는 데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청년 주택이 결국은 그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일정 부분 민간한테 위임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는 뭐 18번째고요. 크게 나누면 한 4번째 이렇게 네.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많이 발표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언제 나왔던 정책인지 또 이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정책을 또 내고 있고 아니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뭐 각 자치단체에서 또 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홍수라고 할까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불이의 피해를 보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정책이 발표되면 다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좀 사실 그렇죠. 힘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때는 놓치고 가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또 아무래도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조언을 좀 구해서 또 그리고 요즘엔 워낙 뭐 인터넷에서 그 대답해 준 부분이 많아서 좀 네. 조언을 구한 다음에 어떤 행위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좀 걸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료는 얼마나 됩니까? 정부가요? 아니 이런 정책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디에 뭐 네네. 지금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이런 데들은 크게 그 뭐 별도 상담료는 받지 않고 네.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한 군데보다는 한 두서너 군데 정도 물어봐서 조언을 구하는 게 맞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인터넷에서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바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시고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서 질문으로 준비는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언론에서는 뭐 풍선 효과가 나올 것이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별 효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많았고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영향이나 성공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서울 집값을 당분간은 그러니까 정체시키거나 좀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이는데 이제 그런 풍선 효과들이 결론은 아마 지방 현장들 중에서 현재 그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들 쪽으로 아무래도 투기 수요들이 좀 몰려갈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지역에 아무래도 지역적 그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뭐 그 지역에서 산업 구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아무리 투기 수요라도 가지는 않을 거고, 네. 뭐 예를 들자면 창원이라든지 김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 부동산 정책들이 자꾸 압박을 하면서 그쪽으로 수요들이 막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천안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런 데 부분들도 기존에 워낙 공급이 많아서 그 정체돼 있었었는데 네. 이번 그 대책이 마련되기 전서부터 투기 수요들이 좀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에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생태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의 민간주택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입니다. 예.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일단은 그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는 그 4월까지 유보함으로써 그 시간 내에 빨리 이주해서 공급하려는 현장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급은 좀 많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는 그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에는 실질적으로 택지 개발을 해서 공급할 부분들이 이번에 그 신도시 발표한 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쪽에는 좀 공급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 물론 나머지 그 중소대도시권들, 광역시들은 현재 이제 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수요들이 좀 받침이 돼서 가고 있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구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참 민간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또 고강도의 정책을 들고 나오는 일이 있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그 맨투맨 라인의 유기현 대표 다시 한번 모셔서 저희가 좀 밀도 있게 시청자들에게 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배달 서비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DH그룹에 팔렸습니다. DH는 배달의 민족을 사들이기 전에 업계 2위인 요기요와 3위 배달통도 같이 매입을 했지요. 소비자들로서는 당연히 배달 가격 상승과 또 서비스 질 저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포트 먼저 보시고 전문가 분석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ing태 기자가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배달앱 요기요를 전개하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하면서 쿠팡과의 전선이 뚜렷해졌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13일 딜리버리 히어로와 인수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번 합병 결정을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쿠팡을 저격했습니다. 일본계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쿠팡을 견제하려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업계에서도 이번 기업 결합이 쿠팡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선보인 파괴적 혁신이 배달앱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쿠팡은 지난 5월 쿠팡이츠의 첫 시범 사업부터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을 없애고 1:1 주문 시스템을 도입해 배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쿠팡의 배달의 점유율은 두 업체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산 점유율은 90%를 넘습니다. 이에 쿠팡은 두 업체의 공세에 맞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은 배송 권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고 앱 정식 론칭 시점에 맞춰 강화된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배달업체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쿠팡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응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한 기업의 일원이 돼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본 경험은 혁신 시장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동남아 시장, 일본 등을 공략하고 있지만 딜리버리 히어로와 같이 전 세계 배달 시장을 공략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을 가져다 줄 좋은
M&A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혁신시장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투자와 그 회수를 통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물론 규제 문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혁신 기업들의 성장이 더딘 면이 있습니다만 규제 혁신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점점 혁신 기업들의 성공이 눈에 보이고 좋은 창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발달한 IT 지수도 큰 몫을 한 것입니다. 이런 한국 시장은 해외 혁신 기업 입장에서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시장입니다. 아마도 공정거래 이슈를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기업을 합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독점금지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효한 경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통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혁신 산업, 새로운 시장에 있어서 시장의 범위를 너무 좁게 획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1조 달러 기업 가치를 넘어선 지가 오래이고 최근 애플은 기업 가치가 1,40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1조 달러짜리 기업이 많이 등장해야 됩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아직 100조짜리 기업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이제 겨우 4조 7천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 등장한 것은 그래도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시장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고 이를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나라 공유경제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도움 말씀을 주신 분은 4차 산업 전문가죠. 구태현 법무법인 린의 변호사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등 미디어 공룡의 공습으로 대변되는 국내 미디어 시장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 전략을 공유하는 장이 어제 열렸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어제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2019 넥스트 콘텐츠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는데 김지장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넷플릭스 등 미디어 공룡의 공습으로 대변되는 국내 미디어 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필승 전략이 공유됐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2019 넥스트 콘텐츠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급변하는 트렌드 속 기회와 위기가 상존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기업, 창작자들에게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넥스트 콘텐츠, 넥스트 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성공 전략을 의제로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콘텐츠 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조망하려는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컨퍼런스는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 새 비즈니스를 찾아라를 주제로 하는 첫 번째 세션과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 노트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세션에서는 글로벌 IP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카카오페이지의 성공 경험과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되려는 웨이브의 사업 전략 등이 공유됐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활자에 익숙하지 않은 밀레니얼 세대 공략에 성공한 유닉, 밀리의 서재 등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이사는 정부도 콘텐츠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미는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산업의 큰 흐름을 읽고 개별 기업들의 성공 전략을 공유하면서 영감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 예, 어제 오전에 국회에서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놀라셨을 겁니다. 관련 영상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에 난입해서 기습적인 폭력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현금 정치 시간에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을 모를 이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이 부분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도 있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현장에 계셨었나요? 어저께 저희가 그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 이제 최고위원회 끝나고 저희 이제 당직자들하고 회의하고 대략 한 11시경부터였는데 굉장히 바깥이 이제 본청 그 계단 쪽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소리가 막 크게 들려서 12시쯤 나오는데 모든 문이 다 폐쇄되고 한쪽 문만 열려 있는데요. 국회 본청을 전체적으로 에워싸서 그 집회, 그러니까 기자회견인데 사실 규탄대회를 형식을 띄었지만 기자회견이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계단까지만 가능한데 본청을 전체로 에워쌌으니까 굉장히 좀 제가 국회를 그러니까 88년도에 이제 평민당에 입당해서 국회를 이제 봤는데요. 이번처럼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고 정말 폭력적인 행위가 벌어진 국회의 모습은 아마 제가 볼 땐 처음입니다. 네. 국회 대변인은 국회가 어제 유린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글쎄요. 그 하도 충격적인 장면들이 좀 많이 있어서 또 일부 정의당 당직자 같은 경우에 또 폭력을 또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저희 30의원은 차량에 탑승을 하고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그 차를 에워싸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안경이 깨지고 폭행을 당했고요. 그다음 홍영표 의원도 제가 사실 홍영표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는 게 위험할 수 있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다가 어쨌든 또 에워싸여가지고 굉장히 수모를 겪었다고 하는데 욕설과 수모인데요. 그분들이 든 피켓을 보니까 문재인 하야, 공수처 반대,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질렀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서른 의원한테 빨갱이, 그 다음에 육두 문자 쓰고요. 이거를 중요한 것은 한교안 대표가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라고 선동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집시법 위반하고 국회 사무처의 퇴거 요청 불응에 대한 퇴거 불응죄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그다음에 서른 의원과 정의당 당직자에 대한 폭행 이래가지고 공모 공동 정범으로 지금 이제 한교안 대표와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의원 이렇게 3명을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이 국가 공권력을 제대로 작동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난 시기에 민주노총의 그 대표가 국회를 월담을 해서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징역 4년이 구형이 되고 지금 이제 구속이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저는 진짜 이것은 한교안 대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법을 반대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불법 행위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발로 일어나는 사건의 성격하고는 좀 멀어 보입니다. 조직적으로 들어왔고 폭력을 또 행사를 했고 이거를 말리고 저지를 해야 될 국회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지자들이긴 하지만 일단은 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영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 이거 한국당이 부른 겁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부터 월, 화, 수, 목 해가지고 국회가 16일까지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조를 짜서 최고위원들을 배치하고요. 1000명을 동원하라라는 그 보고서 공문이 일단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주영 부의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 사무처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회문을 다 봉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의를 한 겁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자유한국당에. 그리고 평화 집회를 약속하고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평화 집회가 안 되고 불법 난동 집회가 된 거죠. 정치 테러를 가한 거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거 정치 깡패 사건, 뭐 용팔이 사건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정치 깡패들이 활개를 하던 그는 외부에서 정당 뭐 집회장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사무실 개소식이나 이럴 때 깡패들이 동원해가지고 현판식을 못하게 하고 또 야당 정치인들 탄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데 이거 국회지 않습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하다라고 보시는군요. 100m 안에 집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개무시한 거죠. 지금 막말로. 알겠습니다. 예, 상당히 좀 놀라시고 저희들도 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집회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원의 규모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전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다 알고서 있었다고 1000명 보십니까? 동원이 목표입니다. 근데 훨씬 많이 왔습니다. 4,000명이 정도 네. 왔다고 하죠. 네. 어, 그러고 그분들이 못 들어오니까 의원들이 데리고 들어오라라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그 안내까지 담당을 한 것으로 다 언론에 보도가 됐죠. 예. 근데 이제 그 시위하는 것 중에 황교안 대표가 그 시위대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아까 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 들어보신 거 오늘 승리한 겁니다.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지지자들도 국회를 접수했다고 얘기를 또 했고 신재철 원내대표는 또 그들과 함께 또 집회를 같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폭력 시위라든지 이게 시나리오가 다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강화문 의식이 집회가 듭니다. 고스란히 국회로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기 성적이 태극기 들었던 그분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강화문에서는 집회가 하지만 지금 국회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도 있었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대표 3명을 지금 우리 당에서 고발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그 뭐랄까요 특정 당의 지지를 보내기 위한 그 순수한 그러니까 뭐 지금 절차적 정의라든지 절차적 적법성을 볼 때만 해도 불법 집회인 건 분명합니다만 동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지자들이 특정 당을 자기들이 선호하는 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 모임은 아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지지 모임을 하는 것은 어디 바깥에서 해야 되지. 국회가 일단 본회의가 국회 안에 들어온 것이 예, 아닙니다. 열려서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지금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국회를 봉사한 거 아닙니까? 예. 로텐돌에서 점거동성을 하면서 한교안 대표가 한 거잖아요. 네. 막은 거지 않습니까? 물론 계속 논의를 해야 될 정치 현안이잖아요. 예. 근데 그 논의하는 현장에는 나타나질 않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조사가 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겠군요. 그러니까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마 몰랐다. 그러니까 그 폭력 시위로 번질 줄은 몰랐다라는 입장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분명히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다 있는데 뭐 그걸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억지를 부립니까? 예. CCTV가 국회 본청 앞에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리고 아니 그럼 귀 막고 눈 감고 입을 막고 있습니까? 그 당의 지도부들은요. 버젓이 다 보이는 일을 다 들리는 일을 몰랐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고 예. 독재자의 후예들인 정당의 안하무인격인 거죠. 법 위에 존재하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하면 안 되는 일이고요. 용납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제가 볼 때 한교안 대표가 정신을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당대표가 예.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정치를 선동하고 공모하고 공동으로 그 선동하고 정범으로 활동하는 거는요. 글쎄요.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유신 독재 때나 있을 법한 얘기고요. 그것도 더더구나 선진화법이 처리가 되고 나서 국회에서 폭력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걸 정당에서 선동하고 동원하고 백주대낮에 정치인들을 테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네. 그 방금 황 대표가 정신줄을 놓았다고요. 정신줄을 놓았다. 네. 정치를 놓은 것이 아니고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려던 질문이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안검사 출신인 건 뭐 다 아시는 것이고 내부에서도 뭐 그러니까 법조계에 있을 때나 그때도 좀 그 강경파는 아니었다고 하지요. 거기다 또 신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투사의 이미지가 강하죠. 또 투쟁을 잘한다고 하시고. 근데 원내대표가 새로 된 후에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강경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극우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대통령 하야하라,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두문자를 동원해서 하는 특정 종교의 목사께서 예. 하는 집회에 가서 같이 함께 이제 1박 2일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략 한 5%에서 6% 정도 되는 극렬 지지자들의 그런 거에 휩쓸려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소위 극렬 유튜브들이 하는 거에 박수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50만에서 대략 한 60만 정도의 시청층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의 제가 볼 때는 포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과격해지면 그분들은 열광을 하죠. 그러나 나머지 그야말로 이제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오늘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영남 의원들은 웃고 있지만 수도권과 나머지 기타 지역의 정치인들은 울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초기보다는 더 그 자유한국당 내부, 그러니까 의원들 자체가 호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공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뭐 공천도 공천이겠죠. 그래서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제 장관을 낙마시키면 표창장을 주고 뭐 상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이 그 자신들이 이제 발언에 의해만 그런 거로 보면 전략 전술이 없다. 여의도 연구소의 김세연 의원이 그 좀비라는 표현을 썼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분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단식 농성으로 어쨌든 국면을 전환하고 지금은 또 공수처법이나 선진화법에 상정되어 있는 선거법 방해할 목적으로 지금 이제 무기한 농성, 그다음에 이제 규탄 대회 이런 걸 하는데 강화문에서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력들 위에 탄 거죠.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분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자유한국당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혼돈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도 물론 그런 정치를 하다 보면 예.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룹과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박수를 받으면 그것이 굉장히 이제 순간적으로는 이게 웬일이지라고 생각하는데 뒤돌아 놓고 보면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거품과도 같은 일인데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특히 한교안 대표가요. 예. 네. 그러니까 도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도취되어 크게 큰 상황이 벌어지면 정치 경험이 오래되거나 내지는 다양한 경륜을 통해서 상황을 이렇게 돌파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면은 선거의 귀재, 뭐 선거의 여왕이라고 해서 방법을 좀 풀어 나갑니다. 예. 근데 이분은 극단적인 투쟁을 통해서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국회라는 공간은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입법의 그 소위 민의의 전당인데 국회의원을 거의 백주대낮에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인데 어떻게 이게 온전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놓고 봅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전 또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상황을 제가 보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를 저주경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 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이제 당 차원에서는 경찰에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회 사무처 측 여기서는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해야 되겠죠. 국회 사무처가 그렇게 의장도 자괴감이 들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처에서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좀 즐겁고 풍요롭고 좀 평안해야 될 그런 연말에 아주 씁쓸한 그런 일들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또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상황이 더 업데이트 되는 대로 해서 더 다루도록 하고요. 선거법에 대한 합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저희가 다루고는 있는데 4대1 그 4+1 그 연대 이거는 공고합니까? 일단은 뭐 어제까지는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윤소아 원내대표가 어쨌든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 뭐 복원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정의당이 지나치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사실은 많은 양보와 희색을 통해서 어쨌든 공직선거법을 관철시키려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여당이 야당인 제1야당을 무시하고 합의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의당은 정의당만을 위한 선거법을 바꾸자라고 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는 살리고 미디는 반영하는 그런 현실적인 공직선거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5의 7호로 하는 것은 도저히 자유한국당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 250대 50으로 해서 50에 대해서는 순수 비례대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병행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만약에 정의당 주장대로라면 1, 2당은 순수 비례대표로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이 사실은 어렵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어제 그 한국당 측에서는 그 원안을 들고 나왔죠. 그거는 나쁜 심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원안을 됩니까? 부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270명으로 가자고 하더니 또 225로 하자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반대를 많은 의원들이 할 거라고 예상하고 제안한 거니까 그렇게 꼼수 부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네. 실제로 그러면은 뭐 여당 외에 뭐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여기서 혹시 한국당이 제안한 그 원안 이쪽으로 좀 기우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그러면 아마 20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크게 심판받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뭐 그 비례대표제 문제도 있습니다. 석패율제 네. 이게 좀 있지요. 그러니까 석패율제에 대해서 중진 살리는 형태의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한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225 7호로 갔을 때는 이제 석패율제가 도입이 가능한데 250대 50으로 가면 석패율까지 동원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는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석패율 제도든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비례대표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기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석패율제를 동원하자라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좀 더 살리자라는 취지였는데 지금 225 7호가 불가능해진다고 하면 250에 50으로 가는데 거기에 석패율까지 동원이 돼서 중진 살리기용으로 되면 그것 또한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제 비난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의석수를 늘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300석 이상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석패율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애석하게 패했다. 뭐 패자 부활전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석패율제 도입하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혜택을 볼 겁니다. 근데 석패율제가 그 적용이 이게 이제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 됐던 거죠. 중대선거구제 대연정 석패율 예, 도입 이거였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석패율제의 대상이 되는, 다시 말해서 선거에서 졌는데 구제의 대상이 되는 석패율 제도로 구제의 대상이 되는 그런 후보는 표를 어느 정도 그 당선자하고 이 차이가 2위
비일 경우가 석패율에 그러니까 석패율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차점자지 않습니까? 예, 차점자인데 그 차점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는 많이 나는 차이가 아주 그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5개 권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3%냐 5%냐 이가 있고 5% 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당에 애석하게 떨어진 사람이 지역과 비례대표를 동시에 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다 득표로 봐야 되겠죠. 5개 권역에서 최다 득표면 아무래도 그 정치 신인이나 소외계층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분들은 어렵다고 봐야죠. 인지도가 있는 분이 석패율로 또 당선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신진 세력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예, 진입이 좀 어렵겠군요. 네. 지금 패스트 트랙 법안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하면 20대 국회의원들은 아마 국민들의 심판을 크게 받을 거라고 봅니다. 1월에도 여야 할 것 없이. 1월에도 이 문제가 다뤄질 수가 있습니까? 일정상? 저는 12월 안에 돼야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회를 못 열게 하는데요. 예산 부수 법안이 지금 19개가 있고 그다음에 190개 민생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유치원 3법이 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이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마냥 저렇게 국회에서 규탄대를 해가지고 마비시킬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여야 4+1에서도 지금 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1월 중순 안에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정리를 못하면 글쎄 하여간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현금정치 시간을 전해드렸습니다. 겨울인데도 비가 좀 오고 또 안개도 많이 끼고 미세먼지가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사옥에서 내려다 보면은 멀리 국회가 보입니다. 그 국회를 볼 때마다 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년에 선거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